또 의사 입장에서 또 세상 바라보는 것이 어떤가 또 이렇게 들어보시면 또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광복 70주년 기념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뭐 데모도 많이 하고 우리가 아까 수출 주력 품목이 보니까 조선, 자동차 뭐 이런 거였어요. 반도체는 사실 뭐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런 주력 상품을 계속 가져갔을 때 우리가 과연 3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는 계속 데모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사실 이 전환기에 있는 그런 상황에 대비를 못하는 그런 하나의 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클린턴 하면은 이제 가장 미국의 전성기 때 대통령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과학, 기술, 지식이 앞으로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주력 품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은 사실은 한 기술 정도가 아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가 녹아있는 산업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과연 그런 세 가지가 녹아있는 제품,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의료 산업을 꼽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부 때도 그랬고 노통 때도 그랬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고 항상 그 청와대 그 대통령 직속으로다가 의료 선진화 태스크팀을 만들어 가지고 플랜을 많이 짰습니다. 그 정답도 뭐 거의 정권이 바뀌어도 유사한데 하나도 제대로 실천되는 게 없어요. 그건 왜 그러면 태스크팀을 만들고 그런 플랜을 짜냐? 이것이 미래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산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웬일인지 한 발자국도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이 미래 산업이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냐? 이게 제일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이 고령화 사회입니다. 고령화 사회. 저는 우리나라 경제가 절대로 앞으로도 다이나믹을 다시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OECD 국가가 똑같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이 늙어가고 있고 미국이 늙어가고 있고 일본이 늙어가고 있고 한국이 늙어가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중국도 우리 고령화를 한 6년 뒤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그런 OECD 국가가 다 늙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도 늙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 어떤 산업을 그래도 붙잡고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미래에 관한 책들 많이 보면은 그런 키 드라이버가 한 뭐 5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고령화,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글로벌리제이션, 그다음에 이제 이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 뭐 한국, 일본을 드는 그 동북아 파워,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런 걸 들기도 하죠. 테크놀로지 중에서는 보통 한 4가지 기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하다. 근데 첫 번째가 유전체 조작 기술이에요. 유전체 조작 기술. 뭐 로봇, 인포메이션, 나노. 인포메이션은 우리가 그동안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왔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머지는 다 우리한테는 좀 생소한 그런 분야고 앞으로 이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헤게모니를 잡느냐가 아마 그 3만 불 넘어서 4만 불, 5만 불로 그런 가는 중요한 시금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이런 뭐 4차 산업혁명 또 얼마 전에 또 신문 보니까 제가 이제 잘 아는 유석한 대표가 그 창조경제 대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사실 그 셀트리온이라는 그 바이오시밀러 그 바이오 신약 만드는 그 회사의 대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셀트리온 그 초창기부터 하여튼 만들어지지도 않은 바이오시밀러 약을 전 세계에다 팔고 다녔습니다. 외상으로. 미래에서 입도 선매로 앞으로 셀트리온이 그 바이오 신약을 만들게 되면 너희들한테 우선권을 주겠다 해가지고 7천억을 걷어들였어요. 7천억을. 그래가지고 사실은 셀트리온 공장 짓는데 투자해가지고 만든 1등 공신인데 어느 날 몇 년 전에 나왔어요. 거기서 자기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덜커덕 아무런 비즈니스 모델인데 3D 프린팅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락깃이라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젊은이들을 한 70명을 갖다 무조건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장사가 되면은 조금씩 뽑는데 이건 맨 처음부터 그냥 이 사람을 갖다 젊은이들을 뽑았습니다. 그 왜 그렇게 뽑았냐고 이렇게 등산 같이 가면서 물어봤더니 젊은이들한테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드디어 대상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로봇 테크놀로지, 3D 프린팅 이런 쪽으로 벌써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아주 순발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국이 사실 전 세계 공장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인건비 압박이 이미 벌써 심해져 가지고 70% 정도를 로봇으로 대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좀 계속 그런 공장에 설치되는 로봇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중국이 아마 로봇을 제일 많이 사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결국은 단순 제조업에 종사하는 이런 그 일자리는 거의 다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사진이 나왔죠, 신문에. 그 팍스콘하고 이 손정희 씨하고 이 마윈이 이 페퍼라는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게 한 $170에 팔리고 있는데 순식간에 다 그냥 매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이걸 하나 사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우리 지금 서울에만 해도 독거 가정이 아마 20% 이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 로봇이 그런 공장에서 자동화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 그 아이로봇이라는 아마 영화 보셨을 겁니다. 근데 그 상당 부분이 사실은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보면은 우리가 20세기까지 그 수출 주도형의 그런 어떤 제조 산업이 이제는 앞으로 점점 퇴색하고 이제는 소프트한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쪽으로 다 가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게 되고 이제 인간 중심의 그런 트렌드 그다음에 복지도 이제 그 중에 하나겠습니다만은 이런 트렌드하고 겹쳐가지고 우리가 또 기업하시는 분들 앞으로 미래 준비하는데 우리가 좀 더 다양한 그런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료 시장도 이 고령화 사회하고 더불어서 굉장히 그 의료 서비스 수요는 증가하고 그다음에 비용은 점점 감소하는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에서도 의료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국가인데 그 오바마 케어를 비롯해서 이제 그 확대되는 의료 수요를 이제 수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책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미국 센서스 데이터 거기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본 건데 뉴저지주 하면 굉장히 그 미국에서 동부에서 아주 중요한 그 스테이트인데 거기서 고용 지표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고용 지표. 이렇게 스태그네이션 돼 있는 거 이게 다 제조업이라든가 그런 논 헬스케어 쪽 분야고 계속 증가 고용이 늘고 있는 거 이거 전부 다 이 의료 산업 쪽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2000년대 한 중반까지 의료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제조업은 다 감소했고요. 헬스케어밖에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것도 월급이 올라가는 걸 좋은 일자리라고 하는데 좋은 일자리가 증가한 건 이쪽 분야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그 미국을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체제라든가 이런 경제 그런 그 변화가 20년 뒤로 뒤쫓아가고 있다고 보면은 이런 게 참고할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최근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제 5,000불 이상의 그런 이 소득 수준이 되면서 개발도상국들이 많이 그 의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이 중국도 지금 제일 이슈가 국민들한테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국에 많이 가셔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일반 서민들이 그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창 총리가 제일 첫 번째로다가 염두에 두는 것이 의료 서비스 확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바이오라든가 제약이라든가 또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이 지금 좋은 그런 기회를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020년 앞으로 한 5년 정도 남았죠.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확대가 된다는 게 중국 정부의 그런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새로운 그런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갖다 잘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에 얼마를 쓰고 있나 보면 좀 약간 후진국형에 좀 속해 있죠. 좀 한 7%, 6.8%, 70% 전후고 미국은 굉장히 높아가지고 한 16%. 그럼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든가 이런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는 나라를 계속 아마 쫓아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하나의 그 성장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20세기까지의 의료라는 것은 경험에 의한 의료입니다. 그래서 트라이 해보고 거기서 이제 셀렉트 되는 그런 경험 베이스의 의료라 그러면 지금 21세기 의학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고 지금은 이제 사이언스 베이스드 의학이다. 그러니까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는 그런 이제 의학으로 바꿔가고 있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달나라에 뭐 위성을 보낸다 또는 뭐 화성 탐사를 뭐 몇십 년 후에 뭐 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우리 휴먼 프로젝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학 휴먼 사이언스나 또는 라이프 사이언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 화성에 보내는 기술보다 훨씬 더 어려운 거죠. 우리가 미국이 케네디 대통령이 달나라에 그 우주선 보냈을 때 그 16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 하나 가지고 사실은 로켓을 갖다가 달나라에 착륙시킨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휴대폰 우리가 한 20여 년 전에 그 유명한 이 슈퍼컴이 그 클레이라는 아마 슈퍼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지금은 파산해서 없어졌지만은 이 스마트폰이 클레이 슈퍼컴보다 20배나 더 강력한 그런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머니에는 슈퍼컴을 다 들고 다니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이제 모든 그런 인더스트리에 활용된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그만큼 배가가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말이죠, 우리가 많은 병들이 있지만 메르스 때도 우리가 진짜 치료약이 없어가지고 진짜 황당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 것 뻔히. 한 2만 가지 이상의 질병이 있다고 그러는데 제대로 된 치료 방법이 개발된 건 한 500가지, 1500개 안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증세 관리, 뭐 보존적 그런 치료법. 그러니까 사실은 앞으로 계속 하나씩 이런 새로운 그런 그 솔루션들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위한 그런 사이언스가 이제까지 준비됐다고 보는 것이 좋고, 인제서야 이제 제대로 할 때가 왔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전쟁터보다 사실 병원에서 더 많이 죽죠. 그럼 왜 사람에 관한 그런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가 왜 어려우냐?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거죠. 100조 개 이상의 세포 집단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 나노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와 세포끼리 그런 그 소통, 채널, 신호 전달, 가장 정교한 정보 시스템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3천억 개의 새로운 세포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본인이 굶든 안 굶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제의 김 선생하고 오늘의 김 선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만큼 리뉴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건강관리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려면 3천억 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옛날에 그 국민학교 때 그 1서부터 1000까지 써오라는 숙제를 받고 1000까지 쓰질 못해가지고 어머니가 같이 도와주던 생각이 나서 1000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지금도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3천억 개 세포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세포를 만들려면 적기에 영양소를 공급해줘야 되겠죠. 영양소라고 해서 단순히 밥하고 김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 효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또는 비타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이런 것이 해야지만 그런 바이오 공정이 제대로 돼가지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로 아침 또는 점심을 굶는다든가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3끼 내지 6끼로 나눠서 골고루 잡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융복합 돼서야만 그 진짜 신이 만든 그런 코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 우리가 입에 올리는 테크놀로지가 다 의료에 융합이 되어 있습니다. 나노 테크놀로지 이게 무슨 꿈 같은 소리냐. 그렇지만 그런 물질들이 이미 병원에서 다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료비가 비싼 거고 부가가치가 높은 거죠. 아까 그 자동차가 그 주력 산업이라 주력 수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저 신문에 그 부가가치 나온 걸 봤어요. 자동차 1파운드당 부가가치가 $160라고 나오죠. $160.
파운드당, 무게당 가치가. 그 제약, 약, 그거 진짜 타블렛들. 그거는 파운드당 부가가치가 2만 달러로 돼 있어요. 2만 달러. 근데 바이오시냐? 그거에 곱하기 뭐 100배가 될지가 모릅니다. 부르는 게 가죠. 심지어는 환자 한 명 치료하는데 뭐 2억짜리 그런 신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고 그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선진국 수입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하고 서비스가 제공되는 플랫폼들이 많이 변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전부 다 디지털라이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단순히 늙어가는 이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늙어가는 노화 현상 자체도 의사들은 질병으로 보는 겁니다. 질병. 그리고 데이터, 병원이라는 게 항상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데이터에 의해서 환자들한테 최적의 솔루션 해주는 거예요. 데이터 헬스케어. 이제는 손안의 주치, 모바일 헬스케어. 이런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새로운 밸류체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병원도 전부 다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다 큰 이제 재벌 기업들의 이제 그 SI 업체들이 이제 독점을 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중소기업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는 여러분도 아마 여기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를 아마 가지고 계실 텐데, 뭐 만보기서부터 휴대폰의 만보기 한번 사용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 정도 되시네. 그 다음에 요 핏비트라고 해야죠. 요 밴드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간혹가다 이렇게 보면은 어제까지 잘 지내던 분이 골프 치고 갑자기 사망하시는 그런 부고를 많이 받을 겁니다. 이제 사람이 갑자기 죽고 이런 일은 이제 있어서도 안 되지만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람의 그 일상사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거고, 그런 것들을 위한 회사도 많이 만들어져 있죠. 얼마 전에 그 핏비트가 월스트리트에 상장이 돼가지고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그 파운더가 사실은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그 핏비트 그 밴드는 전부 다 중국 신천에서 만들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뭐가 우리 이런 이 기업 경쟁력, 산업 경쟁력, 국가 경쟁력에 기하나,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번 저는 그래서 이게 이거 한번 스코어링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하시는 또는 계신 그런 조직에서 과연 이 중에 몇 가지나 그런 이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는지, 클라우드, 모바일, 스마트 디바이스, 소셜, 빅데이터, 스마트 시티, 이게 사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예. 오늘 제가 그 인터넷 보니까 그 애플 회사가 한 2,500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근데 어떤 그 IT 칼럼니스트가 그 투자할 때 딱 한 군데 있다. 테슬라를 사라. 그 전기자동차 회사, 그걸 사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전기자동차 하면 우리는 그 전기로 자동차 가니까 뭐 공해만 없을 거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무인 그 운전을 자기가 안 하고 그냥 무인화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전기 충전하는 것도 우리가 그런 이 태양전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로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전부 다 이게 에너지 무료화 시대가 오겠구나. 그러면 자동차 타고 있는 그런 시간 자체도 사실은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쇼핑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백화점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고 병원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더욱더 우리나라가 제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 60, 70대도 굉장히 인터넷을 갖다 활발하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즉 그건 뭘 말하냐면은 전 세대가, 우리나라 인구의 전 세대가 다 디지털 세대라는 겁니다. 디지털 세대. 우리가 10년, 20년 전에 하면은 그 시니어들은 못하는 분, 지금은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가 다 시니어가 돼버렸어요. 저도 올해 이제 나이가 이제 70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세상은 정말 지금부터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저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앞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겠구나. 저는 한 1년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모바일 폰은 잘 안 팔려도 반도체는 뭐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삼성도. 그래서 의료도 이제는 그 세 가지 트리아드가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의료를 어떻게 바꿀까라는 게 이제 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태풍의 핵이 있다. 조용한 것 같지만 그냥 굉장히 소용돌이치는. 그래서 이 자기가 그 태풍의 핵에 있다는 것을 과연 아는 기업인이 얼마나 될까? 아는 개인이 얼마나 될까? 지금 역대 정부가 그렇게 일자리를 늘리려고 해도 일자리 안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고요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전환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전자신문에다 칼럼을 하나 썼어요. 산호세의 천재들이 왜 뉴욕으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제 그걸 썼는데, 그 지금 요 보여주는 이 친구는 이게 하버드의 그 컴퓨터공학과 나온 친구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다른 자기 친구들처럼 월스트리트에 가서 투자 소프트웨어 개발하고, 그러다가 페이스북에서 이제 페이스북 회사 만들면서 사람 모집한다니까 거기 들어가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직종 중에 하나가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마이닝을 할 줄 아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무슨 일을 하는가를 정의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해머바카라고 해서 이제 그 분야는 탑 챔피언인데, 어느 날 뉴욕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을 받는 겁니다. 당신 말이지 이 병원에 잠깐 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갔어요. 무슨 일인가 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뉴욕 맨하탄에 있는 병원 한 16개의 그 탑 하스피털들하고 만든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데이터 센터. 그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도와준 분이 누구냐면은 요 분입니다. 이거 블룸버그 시장. 이 블룸버그 시장은 데이터 센터가 중요하다.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다.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그런 그 분야에 IT 있는 분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도대체 데이터가 왜 돈이 되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돈이 된다니까 한번 만들어주겠다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 같으면 아마 미래 창조과학부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IT 하는 사람들 해서 아마 데이터 센터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부동산 개발업자 CEO, 여성 CEO를 딱 그 책임자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분 또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제일 큰 데이터 센터 매달고 이제 그 테이프 커팅하는 장면인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는 IBM이 이제 슈퍼컴을 만들었는데, 그 왓슨이라는 슈퍼컴 만들었습니다. 이걸 들고 제일 먼저 가서 판 데가 어디냐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데이터 센터 무료로 사실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가 앞으로 데이터를 많이 핸들링하니까 자기네 슈퍼컴이 필요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 컨소시엄하고 IBM하고 같이 빅데이터 아날리스트라는 그런 컨소시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터미널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병원 데이터는 굉장히 복잡해요. 여러분 사실 뭐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MRI도 찍고 뭐 피도 뽑고 뭐도 뽑고 또 뭐 임상 뭐 그다음에 라이프스타일에 뭐 담배 피느냐 안 피느냐서부터 굉장히 복잡한 아주 이질적인 그 데이터 세트가 바로 병원에서 나오는 데이터. 그러니까 자기네가 머리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당신이 와서 데이터 전문가의 당신이 와서 해달라 해서 이제 아까 해머바카가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클라우데라라는 이 빅데이터 아날리틱스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직책, 그 CTO 직책은 유지한 채로 한 달의 절반은 여기 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왜 하느냐? 아마 여기 이제 혹시 당뇨병 가진 가족이 있거나 본인이 아마 당뇨병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보통 우리는 두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타입 1, 타입 2. 그래서 이제 후천성 당뇨병, 선천성 당뇨병. 근데 이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당뇨병이 두 가지 타입이 아니라 5가지 이상의 타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야, 왜 같은 치료에도 저 사람은 왜 당뇨가 인슐린에 잘 반응을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반응을 안 할까?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굉장히 이 환자 집단이 더 세분화될 수 있다. 환자 집단을 세분화할 수 있다는 건 뭐냐? 이제는 환자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럼 맞춤형 치료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맞춤형 치료는 어떻게 해요? 그거 비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데이터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갖다 우리가 프로파일링 해야 되니까. 이제는 개개인을 갖다 프로파일링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의학이 데이터베이스의 의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T 산업하고 비슷해졌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병원이. 그래서 병원은 제가 그 삼성병원을 있을 때 한번 그 라이선스 종류를 한번 쭉 체크를 해보니까 80가지 이상의 자격증 가진 사람들이 같은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부서부터 같은 병원장까지. 그래서 이 병원이라는 거는 의사 간호사만을 위한 직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양한 직종이 일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의학이 바뀌고 있다. 어떻게 바뀌냐? 옛날에 현미경으로만 진단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유전자 프로파일링, 데이터 프로파일링 그러다 보니까 프로시저널 메디슨, 정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안전해지고 더 정확해지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위암인데 똑같은 위암인데 저 사람은 5년 이상 살고 이 사람은 왜 2년 만에 재발해서 죽냐? 현미경으로 보면 똑같은 위암이지만 그런 유전자 프로파일링을 봤더니 다르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네. 하나도 같은 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이제는 이 사람의 예후가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예측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이프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방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담배 피워도 왜 폐암에 안 걸릴까? 어떤 사람은 저렇게 뚱뚱한데도 왜 당뇨병이 안 생길까? 다 제네틱 레벨의 프로파일링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 거가 다 서비스 산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향후 30년 후 GDP의 40%를 의료 융합산업 클러스터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아마 듀퐁 잘 아실 거예요. 듀퐁 나일론 케미칼 많이 만들어서 부자 된 회사죠. 심지어는 원자력, 동위원소 이 사람들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마이너 산업으로 다 돌리고 지금은 농산물, 바이오 신소재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위도 그렇게 바꾸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은 전부 다 이 산업 구조를 갖다 바꾸고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를. 우리는 어제까지 배수출해서 잘 먹고 살았으니까 계속 조선 산업 가는 거고 계속 자동차 산업 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IMF처럼 한번 얻어 맞아야지 이제 이게 딴 거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제가 그 IMF 나던 해에 제가 이제 미국 출장을 가는데 이제 이 타임지 카바 스토리에 이 그래프가 실려 있더라고요. 헬스케어 이즈 점보 비즈니스라고 그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이게 플럭추에이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 니드도 굉장히 소피스케이트해지니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헬스케어는 이제 우리가 그런 병원을 이용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런 기계 산업, 제조, 엔지니어링, 바이오, 제약, 그다음에 IT 시스템 다 들어가요. 그럼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돈 벌어준다는데 언제부터 돈 벌어? 76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노벨상.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이제 손잡고서 우리 회사 하나 만듭시다 해서 76년도에 회사 만들었죠. 제넨텍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지금은 이제 로시의 M&A가 됐지만은 이제 돈 벌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부터 이제 70년대 말서부터 바이오 벤처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아마 한 3,500개 이상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바이오 벤처 업체가 꽤 있어요. 세계 5위입니다. 5위. 미국이 1위고 EU가 2위고 3위가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꽤 되는 거죠. OECD 국가 중에 5위니까. 한 400개 이상 되는 거로 돼 있어요. 400개 이상. 근데 우리나라는 취약점이 있어요. 취약점. 뭐냐면 그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원천 특허가 적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투자 관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투자할 때 이거 과연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특허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면 계속 복제품 만들어내니까 우리가 제대로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20세기까지 우리가 먹고 산 건 다 복제품 만든 거죠. 자동차고 전자고 휴대폰이 다 복제품 만든 거죠. 부품 갖다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길리아드라는 회사죠. 올해 이제 한 30년 됐을 겁니다. 계속 성장하고 있는 거죠. 예. 마켓 밸류가 1,543억 달러예요. 굉장한 거죠. 그 오늘 조선일보인가 하여튼 제가 구글에 검색해 보니까 애플이 한 4,700억 달러, 구글이 3,700억 달러, 마이크로소프트가 3,909억 달러, IBM이 2,330억 달러, 삼성전자가 1,766억 달러더라고요. 삼성전자는 아마 직원 수가 꽤 될 거예요. 몇만 명 이상 될 겁니다. 이 길리아드가 거의 삼성전자하고 맞먹는 시가총액을 만드는 데는 6,000명의 인원이 있는 거예요. 6,000명.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적어도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네. 요번이 이제 셀트리온, 오늘의 셀트리온이 있게 된 신승열 박사님인데, 이분은 사실 우리나라 1세대 바이오 1세대. 제일제당 연구소장도 하셨고, 스위스에서 공부했고, 일본에서 공부했고, 미국 갔는데, 삼성전자가 이분을 하여가지고 뉴저지주에다가 사실 삼성바이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3년 있다가 회사를 없애버렸어요. 아니, 뭐 수입이 없는데 왜 계속 인건비 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바이오라는 건 한 10년 이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이 이제 국제 백신 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한국의 바이오 인력을 보니까 굉장히 우수해요. 열심히 일하고 밤새도록 일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의 아까 제넨텍, 그 미국 최초의 그 바이오 벤처 제넨텍의 자회사가 백스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에이즈 백신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장은 한국에다 짓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한국 인력이 우수하다. 그랬더니 그 백스젠에서 아예 한국에서 뭘 할 줄 안다고 한국에다 공장 짓냐. 그럼 한번 한국 와봐라. 한국에 왔어요. 와가지고 어디를 구경시켜줬냐면은 삼양제넥스를 갖다가 구경시켜줘요. 그 삼양제넥스에서 이미 그런 바이오 생산 시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한국도 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신승일 박사님을 모시고 이제 삼성전자에 가서도 PT하게 하고 SK도 PT하게 하고 했는데, LG 생명과학도 다 리젝트했어요. 그럴 때 아무 바이오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때 그 대우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백수로 있을 때인데, 21세기는 바이오 시대가 된다는 신문 기사를 보고 무조건 바이오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양반하고. 고등학교 동창인데 건국대학 생물학과 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16억 가지고 하여튼 이 송도 땅을 뭐 이렇게 계약하고 그걸 다시 또 잡혀가지고 뭐 하여튼 그 은행에 잡혀서 600억을 마련하고, 아까 그 유석한 3D 프린팅 만든 유석한 사장이 있지도 않은 약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7천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제넨텍과 똑같은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요.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거보다 더 큰 제2공장도 있고, 지금 이제 유럽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때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갖다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가 이제 주가가 뭐 한 2, 3천 할 텐데, 지금 뭐 오늘 제가 한번 여기 슬라이드 만들려고 봤더니 8만 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도 사실 프로덕트도 없고 적자 보고 있는 뭐 이 바이로메드니 뭐 그런 이 다른 뭐 회사들 보면 다 1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앞으로 한 20만 원까지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셀트리온 만들기 전에 이제 공장 만들자고 할 때 거절한 이제 삼성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바로 셀트리온 회사 옆에다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고 셀트리온 공장을 지은 공장장을 스카우트해가고, 그러니까 인력을 많이. 그러니까 삼성은 이제 뒤쫓아가는데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선두주자가 사실은 다 먹는 건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이런 바이오 신약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도 헬스케어 있지만은 또 유전자 테스트, 유전자 프로파일링 하는 그런 회사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이 만든 회사죠. 그러니까 구글은 뭐 안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버리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또 그 회사하고는 달리 그 미국 뉴스위크 잡지에서 앞으로 주목해야 될 10대 회사
뽑혔는데 6위에 뽑힌 그 회사입니다. 이거 저기 카운슬이라는 회사인데 거기 그 CTO가 저희 그 서울의대 후배예요. 미국 가서 이제 임상병리 전문의 따고 병원에서 일하다가 산호세 가서 벤처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연구개발 담당 그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의사가 사실은 이 환자 안 보는 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에도 의사가 10명이면 7명만 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0%는 딴 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바이오벤처라든가 법률가라든가 뭐 기업이라든가 아주 자랑스러운 후배입니다. 아까 암젠을 비롯해서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이익률이 다 20% 이상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이오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잘 살려면은 무게당 부가가치가 높은 거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도 그걸 알았어요. 이스라엘은 자동차나 배 만들어서는 자기네가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부가가치가 다이아몬드 값 이상 되는 걸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바이오 테크놀로지 회사, 제약회사 다 유태인 겁니다. 유태인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빨리빨리 나가고 있죠. 이 이스라엘의 거기 그 유명한 그 연구소는요. 연구소는 뭐 그 데이터 바이오인포메틱스 그 소프트웨어만 가지고 1년에 5천만 불 이상의 그런 로열티를 받는 그런 굉장히 실사구시예요. 이스라엘은. 우리 아마 그 국방 테크놀로지도 아마 이스라엘께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이 모바일 헬스케어가 또 그래서 앞으로 이 슈퍼컴 기능을 하고 있는 이 모바일 폰이 이제 왜 병원 노릇 왜 못하냐 이거예요. 조금 아까 제 아침에도 사실은 아는 분한테서 문자 메시지 받았는데 자기 그 목에 두드러기 난 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비디오 컨퍼런스가 되니까 어떤 전문가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화상통화. 뭐 이메일도 되고 전화도 되고. 이 원격 의료라서 뭐 특별한 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그 원격 의료도 이제 간신히 이제 뭐 합법화 시킨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많이 변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는 종래의 병원과 같은 조직을 운영해서는 병원도 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로 자꾸. 그래서 저는 조직도 바꿔야 된다. 기술과 패러다임에 따라서 병원도 무슨 과가 아니라 원격 의료 센터도 놓고 그런 그 새로운 인력도 트레이닝 시키고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2000년도에 미국에 사바티컬을 6개월 가가지고 미국에다가 인터내셔널 텔레메디슨 프로그램 만들고 제가 이제 파운더 그 메디컬 디렉터를 6개월 하면서 삼성병원하고 국제 간의 텔레메디슨 프로그램 만들고 그다음에 자매교육까지 맺고 왔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몸의 모든 상태, 정신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모든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센서라든가 소프트웨어, 앱 이런 게 다 개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갑자기 죽을 수 있는 우리 그 이건 회장도 그 심근경색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휴대폰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휴대폰 가지고. 갑자기 죽을 사람이 죽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 전조 증상이 다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다 뿐이지. 우리가 소양댐으로 올라가서 매일 수심을 재면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밑에서 보면 물이 얼마나 차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뚝을 넘쳐서 물이 흘러야지 그 물이 깔뜩 찼었구나.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몸도 굉장히 버퍼링 액션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리스크까지는 계속 우리가 컴펜세이션 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죠. 이걸 미리미리 알아내자. 이거 센서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IoT, 이 인터넷 오브 띵스라는 거, 사물 인터넷. 사실은 사람 간의 이게 인터넷이 이제 사물 인터넷 마찬가지죠. 사물 인터넷보다 더 부가가치 높은 그런 인간 인터넷이죠. 그래서 세상이 이제 바뀌어진다. 그걸 갖다 이제 경제하는 분들은 네트워크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네트워크 이코노미.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리소스가 투입이 안 돼도 네트워크 이코노미만 가지고도 앞으로 전 세계 GDP가 3배 이상 늘어날 거로 보는 거죠. 그 사스라는 회사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오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앞으로 의사가 병만을 치료해주는 병 해결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관리해주는 헬스 매니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뭐 뛰고 있거나 뭐 갑자기 뭐 마라톤 하다 죽는 사람도 가끔씩 있지만 이제 그런 일은 굉장히 넌센스죠. 자기가 뛰고 있는 동안에도 주치의가 다 모니터링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잘 돼 있는 게 이제 스마트 하우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도 인터넷 네트워크에 들어와 있는 거니까. 접시, 벽 전부 다 그걸 스마트 하우스로. 어디나 디스플레이 할 수 있고 주치하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고. 시간 관계에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제가 노화 과정 늙는 것도 병이다라고 말해요. 그럼 안 늙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 재생의학이라고 해요. 재생의학.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 세포도 이 피부도 우리가 비었다든가 찢어졌다 할 수 있는 반드시 힐링 프로세스가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예비군이 있다가 즉시 자기가 필요할 때 나와가지고 힐링 시켜주는구나. 그런 걸 미리 우리가 깨우는 거죠. 그런 세포를. 그걸 우리가 줄기세포라고 그러는데, 줄기세포가 이제 이렇게 프로파일링 되면서 앞으로 재생의학 시대. 그 미국에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그 웨이크 포리스트라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 이제 닥터가 우리가 그 저 도마뱀이나 이런 거는 왜 꼬리가 잘라지나 다리가 잘라지면 다 재생이 되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왜 재생이 안 되냐? 사람도 재생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구실에서 사람 장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 27가지의 장기를 다 만들어내고, 창자도 만들어내고, 혈관도 만들어내고, 다 만들어내고, 인공방광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병원은 사실은 우리가 방광암이 걸렸다. 옛날 같으면 방광을 떼어내고 그 요관을 갖다가 이제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평생 여기다 백을 차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실험실에서 만든 자기 세포로 만든 방광을 안에다가 정상적으로 다 이식시켜 주는 거죠. 작년에 이제 이 병원하고 저희 병원하고 같은 이제 공동 심포지움을 가졌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줄기세포를 이용한 회사들이 많이 생겨 있죠. 그 메디포스트라, 우리나라 메디포스트 회사가 있는데, 그 삼성병원에 이제 그 임상병리 조교수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산부인과 과장할 때, 야, 이거 저 코드블라드, 우리 그 제대혈, 이게 줄기세포가 많으니까 이걸 우리가 뱅킹을 하자. 그래서 그 양윤선 교수를 이제 뉴욕에 보내가지고 이제 미국에 있는 그런 그 뱅킹들을 다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돈이 될 것 같은 게 이제 나가서 이제 메디포스트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 아마 주가가 아마 10몇만 원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령화되면 이 관절들이 다 망가지게 되는데, 관절 그런 세포를 갖다가 이제 재생시키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이 다 뭘 말하냐? 휴먼 리엔지니어링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엔지니어면 뭐 기계 만들어 엔지니어 시대에서 이제는 그런 세포를 다루는 그런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것이 되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이제 우리가 고령화 시대로 가면 이제 망막도 많이 변성이 돼가지고 이제 시력도 잃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미국은 또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몇백 명씩 손발, 다리 이런 결손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엔지니어로 만들어내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는 유전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람도 최적화시키는 거죠. 우리 보면 뭐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생각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 뭐 그럼 다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그 갖고 태어난 유전자 구조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결손투성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라는 게.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맞춤형으로 고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유전자 조작이 굉장히 그런 비특이적인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은 그 원하는 부위를 잘라내서 원하는 유전자를 그 자리에서 넣을 수 있는데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이제 원하는 부위는 어디나 이제 우리가 칼로 면도칼처럼 도려내가지고 새로운 유전자를 끼워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먼 레이스를 갖다가 이거 지금 무서운 시대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한 혼란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 3D 프린팅 가지고 이게 이 소말리아에서 전쟁터에서 팔, 다리 이런 애들 해주고 이거 다 맞춤형 의료죠. 나노 같은 게 바로 이제 바이오 신소재 같은 게 많이 나오게 되고 나노 로봇. 그래서 이런 게 다 부가가치, 이런 거 다 뭐 부르는 게 가치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헬스케어가 그렇게 앞으로 40% 이상 GDP를 차지한다는데 뭘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 특허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원천 특허가. 그리고 원천 특허가 어떤 특허 보면 이제 어디 그 벤처 기업들은 뭐 이렇게 갑자기 이제 리뷰 좀 뭐 하러 이렇게 좀 보면은 특허가 우리나라에만 특허 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글로벌 특허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거는 다 새로운 비즈니스 접근 방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때 셀트리온 비즈니스 모델을 거절한 거는 이게 뭐 언제 그 돈을 갖다 뭐 1조 2조 벌겠냐 이거죠. 지금 그 마켓 캡이 벌써 한 10조가 넘었을 텐데 16억이 10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 새로운 비즈니스는 새로운 사람들이 해야 되겠구나. 기존에 뭐 반도체에서 성공한 임원들은 절대 그 생각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인재를 등용할 때는 항상 새로운 분야에서 그런 호기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이 사실은 비용 대비 효과를 많이 우리 인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거에 대해. 우리 아까 바이오시냐 그 왜 그렇게 약이 만들어지지 않는데 7천억씩 팔았냐. 지금 1년에 한 2, 3천만 원씩 하는 그 의료 비용을 1,000만 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약을 갖다 입도선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더 저렴하면서도 더 효과적인 그런 그 솔루션을 이제 우리 인류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환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시장도 옛날에 뭐 마켓 1.0 그다음에 뭐 경쟁이 심하니까 마켓 2.0이 지금 마켓 3.0이라 마켓 3.0 뭐냐? 참여형이라고 그래요. 참여형. 이제는 환자들이 아까 질병이 2만 개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500개만 제대로 치료하고 나머지 치료하기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희귀병에 걸린 사람들이 또는 유전병에 걸린 사람들이 야 우리가 약을 만들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은 한 7, 8년 전에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이 폐에 그 점액질이 차가지고 호흡곤란을 죽는 그리고 미국에는 이런 돌연변이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300명 중에 한 명이니까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근데 당연히 열성 유전자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같이 만나야지 생기는 병인데 그래서 이 굉장히 아주 심각한 병인데 이분이 이제 회장에 침해가지고 그 환자단체 회장에 침해가지고 야 우리도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약을 개발하자. 그래가지고 공고를 냈어요. 이 폐섬유종 이 점액질 만드는 이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이 약을 개발하는 회사한테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샌디에고에 있는 버텍스라는 회사가 지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1억 5천만 불을 갖다 투자해줬습니다. 이제 랜드마크 투자해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해서 이제 토탈 해보니까 1억 5천만 불. 조건은 딱 한 가지야. 로열티 일정 부분을 우리한테 달라. 그거예요. 근데 성공했어요. 지난 5월달에 성공했어요. 그 미국 FDA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열티 파마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로열티만 사는 회사예요. 제약회사지만 다른 회사 로열티만 사는 거예요. 거기다가 33억 달러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1억 5천만 불 해가지고 33억 달러니까 이 환자 단체가 갑자기 재벌이 된 거죠.
이 회사는 이제 이 그 환자 단체는 이 33억 달러도 계속 그런 신약 개발에 투자하겠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눈뜨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그런 미션 인베스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사회라든가 어떤 계층이라든가 어떤 그룹이 풀어야 될 숙제에다 투자를 하는 거죠. 당사자들이.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도 그런 미션 인베스먼트 같은 게 아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이 헬스케어는 그런 약 종류도 있지만은 또는 이 메디컬 장비, 기구.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벤처 캐피탈이 아주 잘 투자하는 회사들이 의료장비 회사예요. 의료장비 회사.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잘 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이 유전자 조작 기술이 우리가 신문 잡지에서 많이 보지만 굉장히 시리어스한 테크놀로지입니다. 질병 퇴치는 물론이지만 우리 그 각종 유전자 변형 식품, 그거는 뭐 동물, 식물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클린 에너지, 거기에도 유전자 조작 기술 들어가는 거죠. 재생에너지, 무슨 뭐 바이오퓨엘,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이제 화석연료가 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걱정하지만 오히려 그게 인류한테는 더 기회가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고 그때 필요한 일이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현재 잘 되는 거 일본이 잘하고 있고 중국이 잘하고 있고 미국이 잘하고 있고 그 쫓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선진국 진입이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